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문대 이원사입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춥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쪽 지역에 갔을 때도 겨울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요즘보다 조금 더 추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이제 그쪽을 갔었는데, 거기 처음 가서 그 날씨가, 거기도 겨울이 있어요. 이 중동 지역이라고 해서 뭐 여름만 있는 건 아닌데, 그 겨울에 그 날씨가 낮에 보면 한 25도 뭐 그 정도 선 됩니다. 뭐 우리한테는 딱 좋죠. 처음 가서 뭐 우리나라 영하 뭐 몇 도 할 때 한 25도짜리로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래 이제 양복 입고 다니면 밖에서 땀도 흘리고 그랬는데, 그리고선 저 실내를 들어가 봤더니, 물론 실내하고 밖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도 그 왜 초가을 되면은 햇빛은 따뜻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썰렁한 거 있죠. 이제 그런 거 비슷하거든요. 그 날씨에 이제 실내를 들어갔더니 전부 히터를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참 신기한 사람들 다 있다. 그리고서 이제 여름이 됐는데, 여름은 진짜 힘들어요. 보통 때 중동을 가시는 분들은 뭐 덥다고 그러는데 뭐 견딜만 하네 뭐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또 가는 데마다 에어컨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름에 되면 한 6, 7, 8, 9 이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때 되면 좀 막 체력이 막 떨어지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뭐 한밤중에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고, 그래서 그냥 자고 아침에 얘기를 해야겠다. 왜냐면 이 천장에 이게 선풍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1시간도 못 돼서 담요 싸들고 다른 방으로 피난 갔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여름을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요, 겨울이 다시 올 테니까 그 25도 그 정도 되는 날씨에 내가 히터를 찾아요. 히터 없이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추워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생리적인 것도 날씨에 따라 변합니다. 하물며 관습이나 풍습 이런 것들이 다 자신들한테 이런 날씨나 풍토나 아니면 관습, 뭐 사상 이런 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그 관습들이 생겨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즉 통과의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의례를 거칩니다. 뭐 우리도 뭐 돌잔치하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뭐 성인식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그 풍습들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하고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풍습들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먼저 할 게 당연히 탄생이죠. 이제 출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이제 출산 준비를 합니다. 근데 출산이 임박해 오면은, 요즘에는 뭐 여기도 도시에 가면은 병원서 다 합니다. 병원서 많이 하지만 아직도 그냥 집에서 하는 데도 일부 있고요. 근데 이제 병원서 하는 거는 뭐 우리나 거기나 뭐 특별히 다를 게 별로 없으니까 뭐 말씀드릴 게 없고,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왜냐면 저는 그 출산 준비 잘 모르거든요. 유학 중이라 애 낳는 것도 못 봤어요. 갔다 방학 때 오니까 제 큰애 낳을 때는 그 학교에서 집에 가라고 티켓도 줄 때니까요. 방학 때 들어왔는데, 방학 때 들어오니까 애 안고 있으면서 내 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거기도 이제 전통적인 그 출산 준비는 뭐냐면 조산원이 있습니다. 근데 조산원이 이제 뭐 실이나 뭐 칼이나 이런 건 다 준비를 하게 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꿀안을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 아기가 태어날 그 방인데 이제 메카 쪽으로 사우되어 있는 그 메카, 거기가 제일 첫 번째 성지니까 그쪽으로 달아놓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정통 교리에서는 금기 시대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종교 논리로만 똑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그 지역들의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이제 섞여서 풍습으로 내려오는 것들이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주머니에다 뭐 참깨나 뭐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뭐 이런 것들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을 할 때 남자들은
그 밖에서 이제 여자들을 좀 도와줍니다. 이것도 뭐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힘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말들을 주로 쓰냐면은 알라우 아크바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 영화들을 보면은 많이 들으시는 건데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뭘 할 때 구호로 외치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뭐 파이팅 이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알라우 아크바르 하고 전쟁에서 앞으로 나갈 때 돌진할 때도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밖에서 이제 계속 외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꾸란절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거죠. 그게 이렇게 곡절을 붙여서 계속 읽어주는데 주로 이제 어디를 읽어주냐면은 거기 마리아가 예수 탄생할 때 그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남자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힘을 주고 부인한테 이제 힘을 전달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이제 애를 낳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은 태어난 아이의 오른쪽 귀에다 대고 아잔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줍니다. 이 아잔이 뭐냐면은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치고 뭐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꾸란 구절을 이렇게 읽는 거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알라우 아크바르 뭐 아니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곡절을 붙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귀에다가 대고는 이제 이까마라고 해서 예배 보기 전에 이렇게 해주는 낭송 구절이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깨끗한 소리를 첫 번째로 들려주겠다는 소리예요. 의미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한테 제일 먼저 들려주겠다는 거죠. 뭐 갓 태어난 아이가 뭐 그거 귀가 들립니까? 안 들리지만 그런 마음을 아이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이게 일종의 우리의 태교하는 그런 정신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젖을 바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대취하자라고 있습니다. 이 대취하자가 이제 요즘 같은 이런 라마단 기간 중에 많이 먹는 건데, 마그립 예배 때 밥을 먹어도 될 때, 그때 첫 번째로 먹는 게 이 대취하자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입에 씹어갖고, 그 즙을 아이, 이제, 때 먹이죠. 첫 번째로. 그것을, 타하리크라고 부르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이나, 세 번째 날에는 뭘 먹이냐면, 단 거, 설탕물이나, 뭐, 꿀물이나, 뭐, 요런 것들을 먹이고, 이제 세 번째 날에 가서, 식용유를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먹입니다. 식물성 식용유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젖을 먹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애 낳으면 젖이 바로 안 나오나 보죠?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애는 있는데 못 해봤어요. 근데 그게, 그 과정 중에 이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한테 이제 좋은 쪽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걸로 이제 굳어진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산모가 이제 산후조리를 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7일째 되는 날에 장명의식을 합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의식을 해요. 이 잔치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돌잔치 정도에 해당합니다. 뭐 양 잡고 소 잡고 아주 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모는 한 40일간을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산모는 이렇게 쉬는데 이 장명의식을 하는 날 되게 이제 관습적으로 보면은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뭐 남자인 경우는 양을 2마리 잡고 뭐 여자인 경우는 1마리 잡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아예 소를 1마리씩 잡는 데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 잡으려면은
보통 부자 아니면 못하죠. 근데 그건 속값이 싸요. 그러니까 뭐, 싸도 그 사람들 뭐 월급의 한 반 정도는 차지하는 액수인데, 꽤 많이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연히 잔치가 커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 뭐 주변에 친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가서 그때 이제 아이들을 처음 봅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밖으로 돌리진 않아요. 거기도 이제 위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가족 되는 친한 친척들만 몇 분 가서 아이들을 보고, 남자들은 그러니까 밖에 있으니까 못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즐기면서 노는데, 이때 이제 그 산모가 최소한 밖에 나와서 오신 손님들한테 인사는 한 번씩 하고 들어가요. 이런 풍습들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면 못해요.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돌아다닐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생리적인 그런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날짜가 다르게끔 이렇게 정착이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면 이 손님이 오고 갈 때 소금을 뿌리는 게 있어요. 이것도 거기도 귀신 쫓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귀신 쫓는 데는 공통적으로 소금을 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또 비슷한 게 아이들 부를 때 예쁘다거나 이런 소리를 잘 안 해요. 이건 전통적인 사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부모들은 좀 다르고요. 우리도 예전에 아이들을 일부러 아이 못나니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좀 달랐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귀신이 시기해갖고 혹시 아이를 해코지 할까봐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건 똑같아요. 그렇게 잘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일부러 못났다고 부르고, 뭐 예쁘다 이런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 동양 사상, 그러니까 그쪽도 중동이라는 게 동양 쪽에서 나온 사상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습이 상당히 비슷하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식의 젊은 엄마들은 또 안 그래요. 그것도 못난이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장명의식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음식을 고기를 뭐 소 한 마리 잡거나 아니면 뭐 양을 잡거나 하면 그 음식이 많으니까 물론 오는 사람한테 접대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주변의 가족 친지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뭐가 있느냐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한테도 나눠줘요. 이건 이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에서 항상 음식 나눠주는 게 요 정도 구분이에요. 세 가지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손님 치를 때 쓰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가족 친지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주변에 불우한 분들한테 그걸 나눠주는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장명의식이 꼭 7일째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7일째 많이 하고, 그 외에 좀 다르게 14일이나 20일 이렇게 됐을 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장명의식이 끝나고 나면 점점 더 성장해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할례도 하는 것이 꼭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뭐 8일째 어려서 아예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7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많이를 하게 되는데, 이 할례할 때도 이 파티가 큽니다. 그래서 막 밴드 동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우리나라 풍물패 같은 전통 악기로 이렇게 흥을 돋궈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흥을 돋구고, 그리고 아니면 애를 앞세워서 막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막 하거든요. 그럼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뭐 칭찬해주고 막 자꾸 용기를 줘요. 그리고 이제 워낙 정신없이 하니까 애가 정신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할례를 하거든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하게끔. 그걸 이제 같이 가족들끼리 이제 춤도 추고 막 이러면서 그걸 이제 달래주고.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할례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좀 친화적인 상태가 되면은 할례하고 나서 나 할례 딱 보여줘요. 나 이거 보라고. 그건 뭐냐면 자기도 이제 남자 돼간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 완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점점 흡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할례하고 그 전 나이 때쯤 되면 되게 이제 한 2-3살 뭐 이럴 때면 오줌도 많이 싸고 그러잖아요. 우리 오줌 싸면 옛날에 어떻게 했죠?
많이 해보셨나요? 글쎄, 저희 때도 그 키스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하죠? 괜히 뭐 창피하다고 하고 뭐 해서 안 하는데, 거기도 이거 비슷한 걸 한번 제가 봤어요. 이것도 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부족이 그러던데, 그 저쪽 산악 쪽에 사는 그 부족인데, 그건 키라는 게 없으니까 키 쓰는 건 아니고, 절곡갱이를 들고 다니면서, 그거 오줌 싸면 그거 줘요. 그러고서 절곡갱이를 들고 다니면서 그 소금을 얻어오라고 그래요, 거기도. 근데 그게 참 이건 진짜 너무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도 가면 소금을 잘 안 줘요. 우리도 그 키 쓰고 가면 소금 잘 주던가요? 그 소금 주면서 막, 또 뭐, 예. 뭐 빗자루로 키 위를 막 치고 이러면서 애를 깜짝 놀라게 해놓고 막 그러죠? 거기도 그러한 아주 비슷한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크면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죠. 이제 이 결혼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각각의 지역. 그리고 이 결혼식 파티는 여기서 있는 아주 진짜 결혼식 하는 것처럼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리죠. 가서 뭐 줄에서 듣고 뭐 사진 찍기 바쁘지 그 파티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식은 별로 오래 안 가요.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계약하고 이런 건 미리 딴 날 다 해놓고 이제 파티만 하는데 보통 그 파티는 각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일일이 다 그걸 나눠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공통사항들은 뭐냐면은 보통 한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아니 보통 그냥 크게 하는 게 일주일이고요. 그냥 손님이 계속 이제 조금씩 와서 뭐 손님 접대하고 뭐 이런 거 한 40일 해요. 여기도 40일이에요. 그 파티 하는 것도 40일인데 첫날은 대개 이 신부가 이제 목욕 재개를 해서 이제 기다리는 건데 그리고 이 첫날 그 신랑이 그 파티에 쓸 음식이나 이런 걸 전부 신부집으로 갖다 줍니다. 이 중동 쪽은요 결혼하려면은 남자가 돈이 많이 들어요. 이 지참금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대개 그 나라들은 이 살림살이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뭐 그릇이니 접시니 뭐 이런 건 여자들이 준비하잖아요. 여긴 다 남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장가 못 가요. 그런 데가 꽤 있어요. 실제로 돈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그게 또 어느 정도냐면은 그 일부 지역에서는 그 파티 과정 중에 아예 남녀 구분이 확실한 데는 신부 얼굴도 못 봅니다. 얼굴도 못 보고 남자끼리 놀다 오고 여자는 여자끼리 놀다 와요. 근데 이게 조금 개방된 데는 남녀가 같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신부가 이렇게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인사 겸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근데 그건 몇 번 하는데 똑같은 옷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각 지역마다 그 전통 옷이 다릅니다. 그 전통 옷을 입고 한 바퀴 돌아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또 다른 전통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오고 그러거든요. 그 옷이 결혼식 때 쓰는 것들은 되게 좀 비싼 것들 하잖아요. 이게 이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수를 전부 이게 수공예로 해갖고 한 거라 좀 가격이 좀 비싸요. 그걸 보통 한 7, 8번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통 각 지방에 이렇게 있는 그 유명한 그 전통 옷을 그것도 남자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걸 많이 해줘야 각 지방 걸 많이 해줘야 그래도 좀 자기 과시가 되니까 그것도 부담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장가 가려면 저는 그런 데서 장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장가를 워낙 정신없이 가버려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티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식 그 자체 분위기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즐기는 걸 전 좋아해요. 제 스스로 못 해봐서. 근데 이런 것이 다른 첫날에 신부가 이 목욕을 하는데도 목욕탕이 있는 데서나 그렇고요. 목욕탕이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예. 공공 목욕탕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 지중해 쪽은 그 로마 시대 때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목욕탕이 있는데 이 목욕탕이 온돌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굉장히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그 감기 들렸을 때 이렇게 지지러 간다 그러죠. 그때나 이제 가고 막 이러는데 그 우리하고 좀 상당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 구분이 이렇게 3등분이 돼 있어서 첫 방 들어가고 안에 방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뜨거워져요. 그리고 맨 끝방에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받아서 쓰게끔 돼 있어요. 우선 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닥에서는 뜨뜻한 데서 하고 그래도 팬티는 입고 들어갑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자기 나체를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줘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있어도 팬티는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안 들어가 봐서 거기는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터키탕. 우리는 그 터키탕을 퇴폐적인 단어로만 인식을 하는데 진짜 터키탕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터키 쪽에서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터키탕에는 그 탕이 있어서 진짜 이렇게 몸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목욕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아무튼 이제 첫날은 그런 식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날이 돼서 이제 신부집에서 이제 양을 잡고 뭐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각각의 집에서 각각 파티들을 해요. 자기들 이제 친척이나 그 동네 사람들하고 따로따로들 이제 파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이 되면은 이제 신랑이 가마를 이끌고 이제 신부집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그때 의상이 이제 전통 의상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통 양식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현대식으로 하는 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 양식으로 하는 데는 의상이 바로 이제 이런 의상들이거든요. 이게 요 의상은 지금 북아프리카 쪽에 전통 의상입니다. 특히 모로코 쪽에 의상인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모자가 달려 있는 게 특징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틀린데 그걸 꼭 쓴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어떤 패션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앞에 부분도 이제 이렇게 수를 놔갖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아주 심플한 그런 스타일이고요. 복잡한 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여자들도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남자들도 이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에 어떤 데는 안 들어갈 정도로 작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패션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앞부분 이거는 이제 그냥 일상복 비슷하게 돼 있는 겁니다. 좀 결혼식 때서 입는 건 좀 더 화려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그때 이제 신는 신발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뒤를 반드시 구겨 신습니다. 이게 아예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구겨져 갖고 이제 이거를 끌고 이제 가마를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럼 이제 이 신부는 이제 물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미용실 같은 데 있죠. 거기서 이제 신부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거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이 손에 이 장식을 해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걸 한나라고 부르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거를 이 손 바닥하고 여기를 이렇게 까만 걸로 이렇게 막 그리는데 이 미적 감각이 좀 달라요. 우리 처음 보면 그거 이쁜지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어떤 데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 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요 안에 액을 넣어두고, 요걸 이제 뽑아서 옆에 사람이 이제 그려주는데, 이거 그리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것도 아주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전문가한테 하기 위해서 이제 미용실 같은데, 요렇게 돼 있어갖고, 이걸 이제 뽑으면은 여기에 이제 까만 게 물감이 묻거든요. 이렇게 담가서 물감 무조건 물감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나가는 것들인데 그런 단장을 하고 나면 이제 신랑이 가서 이제 가마에 태워서 이제 신부집에 가서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파티입니다. 이 파티 하면서도 여자들이 이렇게 지른다고 할까요? 이렇게 소리치는 게 있어요. 전 흉내를 못 냅니다. 이건 영화 같은데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자들 특유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뭐, 혓바닥으로 이렇게 아라라 하는 건데, 그 소리가 아주 특이하게 돼요. 이거, 아랍 사람들 아니면 이 흉내 못 내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흥을 돋군 다음에 이제 하게 되죠. 이건 북아프리카 쪽에 이제 그런 전통적인 양식이고요. 이건 이제 이집트 같은 데는 보면은, 배꼽춤을 춥니다. 이제 그런 춤에서. 신랑 신부가 들어갈 때, 앞에 배꼽춤을 추는 무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밴드들이 쫙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가 뒤에서 이제 있으면 그걸 인도해서 쫙 식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배꼽춤 보셨어요? 이집트 같은 데 전통춤으로 이렇게 고수가 돼 있어갖고, 그거 하는 그 학교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머리 위에 항아리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히프만 돌아가는 춤이에요. 히프가 굉장히 막 신기하게 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건 안 떨어져요. 이 목하고 여기가 따로 논다는 거거든요. 그런 전통춤을 추면서 이제 서로들 노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뭐 각각의 지방의 그 춤들이 또 동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티가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사는 거죠. 잘 살고, 이제 악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을 뭐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가 뭐냐면은, 이제 죽으면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게 되죠. 그 각각의 단계 또 이제 다른 단계들도 각 지역마다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죽음이 닥치면은, 보통 무슬림들이라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자기가 죽음의 순간을 이제 알았을 때, 뭐 사고사로 갑자기 죽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ullah 이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무슬림이 될 때 샤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샤하다를 죽을 때도 자기가 계속 그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뜻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예언자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다 힘이 떨어지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임종을 보면서 그걸 계속 읊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종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체를 염해야 되죠. 근데 이 염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염해보셨어요? 요즘에 우리는 다 병원서 많이 하죠. 근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일단 거기도 더운 미지근한 물로 비누로 해서 이 시신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이제 또 이렇게 털도 깎아내는 데가 있고요, 깨끗하게. 그리고선 소음으로 다 막아요. 이거 우리도 그러거든요. 구멍 뚫린 데는 전부 이렇게 막습니다. 그걸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의를 입혀요. 근데 수의는 이제 우리식의 그런 수의가 아니고, 이제 하얀 천 한 장짜리로 이렇게 이어서 쓰진 않아요. 그걸로 이렇게 감싸거든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시신을 이제 감싸고, 그리고 카바를 씌워서 이제 관은 없어요. 관은 없고 이제 들것에 있죠. 거기다 이제 실어서 이제 운반을 하는데, 장례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전부 당일장입니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뭐 3일장, 4일장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당일날 나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돌아가시면 저녁 때 그냥 나갑니다. 근데 저녁 때 돌아가시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24시간 내에 이게 나가는 건데 나갈 때 운구를 이렇게 이제 지는 사람들이 이게 특별히 고용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가족 아니면 잘 안 묘주죠. 근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도 묘줘요. 아주 그런 거에 친숙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게 거기서 한국분이 한 분 돌아가셔갖고, 한국 사람들은 얼마 안 되니까, 누가 다 지우고 가냐, 그런 걱정이 있는데, 뭐, 주변에서 와서 그냥 자기들이 다 지워요. 그런 걱정은 오히려 안 합니다. 그래서 고인이 주로 다니던 모스크를 들렸다가요.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거기를 한 바퀴, 가면은 이제 거기 있던 분들이 다 묵념을 한번 해줘요. 같이. 그리고 그 묵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장지로 가거든요. 장지로 가게 되면은,
저는 제일 특이하게 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장례를 해서 이렇게 가면은 인도가 넓게 있어도 차도로 가요. 차도로 가면 뒤에 차가 못 올 거 아니에요. 못 가잖아요. 그럼 우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건 일치 없어요. 자기가 정 바쁘면 돌아서 가든지 어떻게든지 알아서 가야 돼요. 그거 가는 거 그냥 쫓아와요.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그거 서서 그 운고 지나갈 때까지 묵념을 한번 해줘요.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럼 뭐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보면 되게 차도가 넓어요. 그러니까 중앙분리대가 넓어서 그 중앙분리대에 뭐 나무도 심어져 있고 이렇게 넓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 나무 때문에 그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 이거는 차도 잘 안 보일 때도 있는데 그 차들이 서요. 그 차들이 서서 운구 행렬에 완전히 빠질 때까지 서 있어요. 그래서 그 고인에 대한 그런 어떤 마지막 가는 길을 해준다는 것이 그게 저한테 강렬한 아주 그 인상으로 남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그 주변에서 이제 계속 이제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분들은 슬프니까 울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라일라 하일랄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외치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인인 경우니까 대개 보면은 이제 가족 경우 특히 부인들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 화장을 안 해요. 이 화장을 대부분 그러니까 소복을 입고 있어요. 우리 식의 소복. 그러니까 뭐 모양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화장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화장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독 40이 많이 나와요. 이 40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외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에요. 왜 하필 여기서도 40이냐인 거죠.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 숫자일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 그 풍습에서는 이 40이라고 하는 수가 많은 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알리바바 40이라면 꼭 40명이라는 것보다도 많은 도적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모가 충분히 쉰다는 그런 개념들에 꼭 40일 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도 이 파티도 그렇고 이 화장도 이 화장은 대부분 보니까 40을 지키더라고요. 40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자신들의 그 어떤 관습들을 지켜나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관습이 꼭 종교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돼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 정신만 이어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꿀안 달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단순히 종교 쪽에 일치하는 거는 이제 장례 때 사람을 이제 묻을 때 그 시신을 머리만 메카 쪽으로 하면 그건 이슬람식이에요. 그건 이슬람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만 어떤 인간을 존경하고 뭐 이런 것들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학습돼서 내려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양아들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가버리면 아니면 유럽으로 가버리면 몸뚱아리만 한국 사람들이지 전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죠. 이건 자라면서 그 학교건 가정이건 이런 데서 계속 학습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습을 습득하는 거거든요. 제 친구 중에 그 국제결혼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와서 막 죽겠다 그러더라고. 뭐가 죽겠냐 그랬더니 그 와이프 때문에 죽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린 술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뭐 먹죠? 그 해장국을 먹어야 속이 좀 풀리는데 부인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껏 나오는 게 후라이 하나에다가 이거 커피 나오니까 속이 안 풀리니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 자신이 자란 학습되어져 있는 그 문화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을 이해할 때, 특히 외국인들을 이해할 때는 바로 이런 문화적인 관습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이해했을 때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걸 못 줄이면은 어떤 때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폭발해갖고 그 해장국 먹고 싶은데 그 계란 하나 나오면은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싸우게 된다고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큰 거 갖고 안 싸워요. 무슨 세계 평안이 어쩌니 이런 거 갖고 안 싸워요, 절대. 꼭 양말 벗었으면 그 세탁기에 놓지 왜 여기다 놓냐 이거 갖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이런 관습들 이해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풍습들을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